안녕하세요. 인문성장연구소 권영민입니다. 오늘 논어 2강 삶의 태도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 재미난 단어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한국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인격 매력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흘려들었다가 그 말씀을 자주 쓰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인격 매력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참 매력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쓰는 단어는 외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인격 매력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에 그 매력의 표현을 하는 단어로 인격 매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논어 2강에서는 특별히 이 삶의 태도, 품격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태도는 한 사람의 품격으로 동일하게 또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품격이라는 단어도 우리 사회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한 사람의 그 성품, 인품, 그 말의 품이라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축한 단어가 바로 이 품격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제가 화면 하나 띄워드렸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왔던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이분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분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도전을 받고 또 이분이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보고 참 감동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맨 마지막에 닉 부이치치가 우리들에게 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던져줬던 메시지는 여기 있는 그대로 나다운 삶을 살아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다움이란 무엇일까? 과연 나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를 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기편이 나오는데요. 하기편의 첫 구절을 세 가지 키워드로 만약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학습, 둘째 동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입니다. 우리가 하기 시습지 불열 역화라 했었을 때 바로 그 학습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잠깐 뒤에 살펴보고 먼저 다시 한번 제가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누구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림에 대한 많은 사연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밀레가 화가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예술하는 분들이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밀레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림을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지만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작품을 만들고 또 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과연 이 화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염려되던 가운데 한 번은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지인이 당신의 밀레의 작품을 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그려놨던 작품 중에 제일 잘 그렸던 작품을 골라서 가져가고 그 당시에 거액의 돈을 300프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거액의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는 이 작품을 팔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용기를 갖게 되었고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명성이 좀 쌓아지고 제대로 된 작품 활동을 하던 가운데 이 친구 집에 방문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자신이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샀다라고 했는데 그 집에 방문해서 거실에 보니까 자기 작품이 거실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친구의 이름은 루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학자 루소가 아니라 동명이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시도 화가였었고 그래도 그 당시에 꽤나 유명했던 화가였었는데 자기 친구인 이 루소가 재능도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작품이 팔리지 않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 루소였던 친구가 동기부여와 힘을 주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사면서 마치 다른 그 재력가가 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용기를 주었다라는 일화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 역시도 이 밀레의 가치, 밀레의 재능, 이 화가 등 천부적인 이 재능을 몰라줬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밀레의 만종이라든가 그 위에 많은 작품들을 우리가 대하지 못할 수도 있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어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학습과 동지와 자존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PPT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논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혈력고 하라.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사실은 논어 전체가 이 세 구절의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두 가지씩 표현이죠. 결론부터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키워드야말로 우리가 그 인격적인 매력, 인격적인 아름다움, 한 사람의 품격이 담겨져 있는 단어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학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학습은 참 많이 오해를 받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학습은 누가 합니까? 학생이 합니다. 그럼 학생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많이 드냐면 선생님의 반대적인 개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학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게 되면 빨리 졸업을 하고 대학만 지나가면 책을 놓는 우리 친구들을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일까요? 또 하나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영어를 배울 때에 여러 문장이 있지만 저도 기억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장이죠? I am a student. 다시 말하면 티처의 상대적인 개념, 이 학생의 잘못된 개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 있다 보니까 공부는 언제 한다? 학교 다닐 때 하는 것이 공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학생과 학습이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대학을 마치고 기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다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 중반쯤 되면 이제 책과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공부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새로운 지식을 쌓는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많은 상황이 바뀌어서 중년에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여전히 지식과 지혜를 얻는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학습을 학생 때 하는 것으로 두고 있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젊다의 단어가 있고요. 젊지 않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젊지 않다의 줄임말이 무슨 말이죠? 점잖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점잖다는 뭐냐면 젊음의 그런 모습들, 젊음의 패기, 젊음의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애늙은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삶을 우리가 점잖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양하지 않으면, 날마다 배우지 아니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나이가 20이 됐든 내 나이가 30이 됐던 그는 늙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학생과 학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습의 동의어로 우리가 좀 잘 쓰고 있는 단어는 공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단어는 학습과는 약간의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부는 우리가 몸을 통해서 익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공부는 몸을 통해서 전 인격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공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학생이면서 학습도 하고 학생이면서 공부하는 것을 이 논어 첫 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동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우리 시대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여기서 동지는 뭘로 표현이 되어 있죠? 유붕, 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붕은 벗붕자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또 번역을 하면 벗이 되는데 벗도 좀 낯설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요즘에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친구는 중국에서 쓰는 친구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친구를 펑요, 다시 말하면 벗붕자와 친구 우자를 써서 붕우를 펑요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논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벗이라는 의미는 펑요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의 친구는 엄격하게 따져보면 연공서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 가운데 학번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경험을 따져서 우리가 친구의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친구를 어떤 범주에 넣냐면 연령이 같은 세대, 학번이 같은 세대 어떤 동기를 친구의 범위를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친구라고 할 때, 펑요라고 할 때 이 나이를 무시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따지는 게 참 많습니다. 고향 따집니다. 학벌 따집니다. 나이 따집니다. 물론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장유유세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듦에 대해서 나보다 연장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 중국 전통 사회에서처럼 이 친구라고 하면 나이와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관계,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동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자존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강의 핵심적인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정말 군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이 자존감이 상실된 시대이고요. 자존감 때문에 목숨 건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제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신의 내면적인 수양과 내면적인 지식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기보다 남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가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의 목적이 뭐라고요? 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이 갖추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이것이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본말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외향에 치우쳐서 마치 외향을 갖추면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까지도 갖춰지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씀하고 있기를 군자라고 하면 정말 대인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참된 리더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선 중요한 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마음, 나의 참된 가치를 갖추고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 가지 구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삶의 태도에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옹야 18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즐기는 것인데요. 이게 요즘 말로 또 무엇으로 번역이 될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단어에 목매달라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또 하나 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즐기는 것은 행복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직업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재능을 발견하고 이 재능에 맞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를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강요나 타인의 유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30, 40, 50이 되면 원래 좋아했던 모습으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시간이 좀 이게 낭비가 될 수도 있겠고 그분의 삶에 있어서 좀 불행한 모습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자는 말씀하고 있기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하다? 정말 즐겨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보람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책임을 추궁하면 우리가 관계에서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서 정반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대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심 고리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 그 연약함을 공격한다라는 말을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일까? 어떤 관계가 행복한 관계일까? 막심 고리키는 저희들에게 해답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된 점, 상대방의 부족한 점, 이러한 것을 찾고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듬어주고 그것이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꿈꿨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기를 엄격해야 될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고요. 타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관대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말씀은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근심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자존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자존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가치,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어떤 재능을 준비하고 기회가 왔었을 때 마음껏 발휘하기보다 스펙을 쌓고 그 부족한 그 스펙을 열심히 알리고 자랑하는데 급급해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스펙을 요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사회에 취업을 하고 또 승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스펙을 갖추기가 무섭게 이것을 밖으로 알리고 또 알림을 통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이 사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나의 모습이 드러났었을 때 참된 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정작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군자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근심해야 된다? 어떤 외양을 갖추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거나 이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내가 아직 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함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에서도 우리가 논어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물론 동일한 교훈이지만 여기서는 나됨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단순히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오늘 공자는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닉 부이치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된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여러 번 자신의 모습 때문에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그런 선택까지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덴티티가 어떠함이 나의 아이덴티티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품격은 무엇입니까? 품격은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삶의 태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인가? 이것이 제가 해석하는 품격입니다. 이것으로 논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묵자 편으로 사랑을 말하다는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엔 북스다 읽는 성장 연구소 권영윤이었습니다.